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양인모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분류부터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을 120 이하 그리고 이항기 혈압을 8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이상이거나 또는 이항기 혈압이 90에서 99 이상일 경우에는 1기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2기 고혈압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은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항기 혈압은 높지 않으나 수축기 혈압만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혈압이 150에 70일 경우, 이럴 경우 이항기 혈압은 높지 않으나 수축기 혈압만 단독적으로 높은 경우를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이 동맥 경화가 있을 경우에 이항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이 서로 벌어지면서 이항기 혈압은 높지 않으나 수축기 혈압만 높아지는 경우, 이럴 경우를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의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분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 이외에도 어떤 콩팥의 문제라든가 또는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도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태성 고혈압 이외에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2차 고혈압이라고 하는고요. 그다음에 밑에 두 가지 배기 고혈압과 감염 고혈압이 있는데요. 배기 고혈압은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얀 가운을 입었을 경우에 그것을 보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안정 상태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왜 병원에 오기만 하면 이렇게 혈압이 쭉쭉쭉 올라가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표적인 배기 고혈압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염 고혈압이라고 있는데요. 이 감염 고혈압은 배기 고혈압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혈압이 높은데 이상하게 병원에 오면은 혈압이 또 정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감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 고혈압의 문제점은 그렇게 병원에 오면 혈압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혈압 진단하는데 조금 다소 지연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압의 진단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압을 진단할 때는 진료실 혈압은 140에 90 이상일 경우를 혈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재시는 가정 혈압의 경우는 135에 85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밑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시간 활동 혈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혈압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간 혈압 기준으로 135에 85 이상, 그다음에 야간 혈압 기준으로는 120에 70 이상을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간 혈압보다 야간 혈압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주간 혈압, 야간 혈압은 보통 저희가 이제 수면 중 혈압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수면 중에는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끔 보면은 야간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지 그런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사진에서 24시간 활동 혈압 사진을 보셨는데요. 이 24시간 활동 혈압은 언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고혈압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이런 환자 나의 혈압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균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혈압약을 처방하기 위해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기 고혈압.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왜 병원만 오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까요? 저기 너무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혈압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혈압 검사 말씀을 드렸듯이 야간에는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간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실제 야간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진짜로 계속 쭉 올라가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 있는 건 아닌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도 24시간 활동 혈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는 혈압 변동이 큰 경우에 이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집에서 재는데도 똑같이 안정 상태에 재는데 불구하고 어떨 땐 혈압이 110이고 어떨 땐 160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어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않대요. 자기는 다 안정 상태인데 혈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혈압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 혈압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4시간 활동 혈압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4시간 활동 혈압 할 경우에 결과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운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시간대별로
그 사람의 혈압이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이제 야간 혈압이 되겠는데요. 주간 혈압보다 야간 혈압이 떨어지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고요. 밑에 조그맣게 이제 숫자와 그 글씨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24시간 평균 혈압을 쟀을 경우에 24시간 평균적으로 혈압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주간 혈압은 평균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야간 혈압은 평균이 얼마인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진단된 이후에는 저희가 검사를 몇 가지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같이 나빠지진 않았던 건지,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동반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고혈압을 오랫동안 조절 안 할 경우에는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나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의 심장 쪽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먼저 왼쪽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심장이 좀 커져 있죠. 이렇게 신비대가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엑스레이 찍었는데 심장이 커져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에 의해서도 심장이 커질 수는 있지만은 또 다른 판막 질환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심부전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꼭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혈압을 진단할 때 그 진료실 혈압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활동 혈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혈압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은 혈압이 있던 없던 가끔 이제 가정 혈압을 많이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압을 잴 때는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재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정 혈압은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은 보통 아침과 저녁 측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침 혈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 그리고 소변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혈압약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혈압을 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녁 혈압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가정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진료실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혈압을 잴 때는 항상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저희가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환자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진료실 혈압이 120에 80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요. 잘 조절되고 있는데 어느 날 왔는데 혈압이 갑자기 진료실 잰 게 160에 90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약 잘 드셨냐고 해도 약도 잘 드셨대요. 근데 왜 갑자기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여쭤보면 환자분이 시간이 너무 쫓겨서 지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에 올라오자마자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와서 바로 진료실에 들어온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 혈압보다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혈압을 쟀을 때는 최소 1, 2분, 보통은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을 재실 때 측정 자세라든가 이 커프도 중요한데요. 먼저 측정 자세는요,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허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혈압을 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재는 이 커프라고 그러죠. 이 커프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 혈압을 재보셨겠지만은 팔에 감는 그 천 같은 거를 이제 커프라고 하는데요. 이 커프의 위치, 그다음에 크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커프를 너무 세게 감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프를 감으실 때는요, 커프를 감고 나서 손가락 하나나 2개 정도가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로 감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이 팔이 접히는 부위에서 손가락 1마디나 2마디 정도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실 때는 말씀을 하시거나 움직이면은 정확한 혈압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재는 동안에는 부동 자세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혈압을 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혈압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혈압 약물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그다음에 칼슘 채널 차단제,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 그리고 이뇨제, 이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혈압이 진단되고 이제 혈압약을 이제 처방하게 될 경우에 가끔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좋은 약을 달라. 또는 내 친구가 뭐 A라는 약물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먹더니 혈압이 확 좋아졌다. 나도 그 A라는 약물 똑같은 걸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혈압약을 처방할 때는 그 환자의 동반된 질환을 같이 확인해보고 그 질환에 맞는 혈압약을 처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는 심부전 환자가 있어요. 심장이 잘 기능을 못해서 폐에도 물이 차고 온몸에 다 전신 부종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에이스 억제제를 기본으로 깔고요. 그 이외에도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이뇨제 성분을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또는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ACE 억제제뿐만이 아니고 베타 차단제를 줘가지고 심장에 대한 무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좀 전에는 어떨 때 혈압약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또는 거꾸로 어떨 때는 이 혈압약을 쓰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인 경우는 이제 ACE 억제제나 안도신 차단제가 금기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그 약물은 쓰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베타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맥박도 같이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미 맥박이 느린 환자가 있어요. 서맥이라고 하죠. 이미 맥박이 느린 환자인데 이 혈압약을 같이 써버리면 맥박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아주 심한 서맥을 갖고 있는 환자는 이 베타 차단제를 쓰는데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이뇨제에 대해서는 통풍을 유발하거나 이미 통풍이 있는 환자들은 그것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있는지, 동반 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전해질 수치 중에 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칼륨 수치를 확인해서 이 칼륨 수치가 너무 낮으면 이 이뇨제 썼을 경우에 더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전해질 검사를 한 후에 이 이뇨제를 쓰고 또는 거꾸로 이뇨제를 썼을 경우에는 중간중간 혈압 피 검사를 해서 전해질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압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혈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140에 90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혈압도 있고 소변에서 단백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130에 8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 아까 말한 그 4가지 혈압약 중에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제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한 그 4가지 혈압약 성분 중에서 이뇨제를 포함한 혈압약을 3가지 이상 적정 용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라는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를 저희가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혈압약을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 안 됐을 경우에는 몇 가지 감별 진단이 중요한데요. 이 감별 진단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약을 잘 드셨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 환자들이 여쭤보면은 혈압이 갑자기 잘 조절되다가 확 안 돼요. 물어보면은 약이 사실은 부족해서 한 일주일을 못 먹었어요. 이럴 경우는 저항성 고혈압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약을 잘 복용하셨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기고혈압이라고 있어요. 약을 잘 먹었고 실제로 안정 시 집에서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만 오면 긴장해서 스트레스 받고 나 혈압도 높으면 어떡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료에서 이 환자분 왜 혈압 조절이 안 되지? 라는 이제 저항성 고혈압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배기고혈압은 아닌지 환자분한테 안정시 혈압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혈압 재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팔에 감는 그 커프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커프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렇게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프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커프가 아까 팔에 감는 거랑 말씀드렸는데요. 혈압은 다 한 번씩 재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혈압을 재실 때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 공기 주머니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이 공기 주머니 크기가 이 팔 두께랑 어느 정도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하면은 이 커프라는 이 공기 주머니의 이 넓이는 팔 두께의 40%, 그다음에 공기 주머니의 길이는 팔 두께의 80% 정도가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팔은 이렇게 두꺼우신데 커프가 그걸 맞지 않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혈압이 높게 원래 본인 혈압보다 높게 측정될 수가 있고요. 거꾸로 팔은 이렇게 얇으신데 커프가 이만큼 엄청나게 긴 커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은 낮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팔 둘레비에서 적당한 커프를 사용했는지 그걸 또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혈압약에 방해가 되는 또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약물이라든가 어떤 한약을 드시는 게 아닌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우리가 24시간 혈압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 야간 혈압도 올린다고 했잖아요. 야간 혈압도 올리지만 주간 혈압도 같이 몸이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생활 습관의 문제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약물 치료보다는 오히려 이 비약물 치료가 조금 더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비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에는 혈압약의 용량이나 또는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술을 끊거나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실 경우에도 혈압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조절. 특히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저염 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권장한 소금의 용량은 제 5에서 6g 정도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상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 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요법, 채식 위주의 식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염 시기를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혈압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죽상 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고혈압에 관한 첫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연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네.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실제로 진료 중에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고혈압을 처음 진단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혈압 수준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식이 조절만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약을 이제 처방하려고 말씀드리면 일부 환자분들이 근데 그거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저 그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혈압이 150에 90인데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하고 혈압이 150에 90이어서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120에 80으로 조절되는 두 환자분이 계실 경우에 어느 분이 좀 더 심혈관 질환에 대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냐 안 먹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마시고요. 그렇게 혈압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아마도 혈압약을 복용할 때 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방청객 어머님도 벌써부터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고혈압 약을 현재 먹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안 먹고 저녁에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아침에 먹어야 되는지 저녁에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가끔 한 번씩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혈압약은요, 보통 아침 식후에 먹는 거를 물론 권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통 야간 혈압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아침에 먹으라고 하고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수면 중에 혈압이 떨어지지만 아침에 기상 후에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모닝 서지를 해가지고 혈압이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혈압약은 아침 식후에 먹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가끔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앉았다 일어날 경우에는 피가 밑으로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보통 저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 그럴 경우에는 혈압약을 조금 줄이면은 그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환자분한테 조금 더 교육시키고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핑 돌고 어지러울 경우에 가끔 환자분들이 그걸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꾹 참고 막 참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렇게 꾹 참다 갑자기 픽 쓰러져서 2차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이렇게 심하게 온 경우에는 이렇게 참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주저앉거나 또는 누울 수 있으면 누워서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강연 마지막 부분에 고혈압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식이요법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운동도 있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그런 관리법일까요?
일단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고요. 운동하는 동안에는 이제 산소의 소모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빨라지는 게 정상적인 대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이제 기초 대사량도 늘리고 혈관 질환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중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장이나 혈관 쪽에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오늘 강연하신 내용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보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먼저 혈압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식생활 중에 저염식이를 조금 더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다음 강연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강연 예고를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죽상경화증 하면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네. 이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는 처음 듣는 질환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심내혈관 관련해서는 심장뿐만이 아니고 뇌혈관 그리고 다리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희 그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 죽상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